지금 하려고 하는 납세 절차는 소득세 이제 마지막 챕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챕터이고 이 납세 절차는 앞에 소득세 기본 개념 얘기했었을 때 나왔던 내용 일부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이랑 앞에 뭐 전반적인 흐름 얘기할 때 있었던 내용들 총정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낼 때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원천징수 개념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 원천징수 쪽에 있는 세율표를 조금 외우셔야 돼요. 시험 목적상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앞에 있었던 내용 갖고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끝내는 거기 때문에 중간 연합이라는 부분만 새로운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몇 가지 가져가는 부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제도 그리고 연말정산제도, 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원천징수제도라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원천징수는 앞부분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소득세 기본 개념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건 소득세를 징수해야 되는 소득은 총 몇 개가 있다. 우리 총 8개가 있다. 여러분 소득은 8개인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가 징수되는 소득의 개수는 8가지인 게 맞아요. 8가지. 그래서 8가지이고 그 8가지 소득을 들어가서 봤더니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의해서 뭐가 있더라. 우리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그래서 종합과세 소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랑 떼서 가자라고 해서 분류 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다. 우리 아예 무엇해라. 본연의 소득에서 떼버려라. 우리는 뒤에 가서 확정신고 안 하겠다. 그러면 분리 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우리 이자가 있고 배당이 있고 사업이 있고 이 근로가 있고 연금이 있고 기타라고 하는 소득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분류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부분들인데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 그리고 결집 효과 때문에 절대로 합칠 수 없다라고 해서 따로 보자라고 했었던 우리 회사를 그만두면 지급하는 퇴직금과 관련된 퇴직소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집을 팔았더니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라.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 그럼 8개 맞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분류과세라고 했었던 부분은 위에 있었던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분류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 아, 나는 요 소득에 대해서 화살표 이렇게 할게요. 이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천징수 없이 종합과세하고 분류과세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우리는 세금을 떼더라. 근데 그 세금 뗐는데 그것만을 무엇해라? 아유 종결하겠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소득세를 놓고 보면 첫 단추는 뭐부터인 거예요? 소득을 일단 나열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인지 배당인지 사업인지 근로인지 연금인지 기타인지 퇴직인지 양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지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금을 뗐는지 안 뗐는지 어디로 뗄 건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소득의 분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세 기본 개념 배우실 때 이 소득 분류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거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아이 원천징수라는 걸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있고 그 원천징수한 걸 가지고 무엇 해야 되는 부분. 무엇의 소득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 근데 이 연말정산은 재밌는 건 소득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 기본적으로 회사가 일임해서 하더라. 그래서 연말정산이 있고 근데 원천징수하고 추후에 연말정산 회사가 하지만 소득자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무슨 소득이다? 종합 소득 신고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합소득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 소득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자 본인.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천징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원천징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 지금 본연의 소득이 발생되는 장소가 있겠죠. 그 장소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을 무엇하는 자, 지급하는 자, 그들을 세법에서 뭐라고 지정해주고, 너는 원천징수 의무자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무엇할 때, 지급할 때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원천징수에 대한
우리 가산세가 붙어요, 여러분. 우리 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도에 지금 고지 부분하고 용어를 합치면서 납부지연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근데 그게 납부불성실과 관련된 성질의 세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산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하고 관련돼서도 나오는 가산세가 있겠죠. 그럼 이 원천징수는 여러분 신고불성실이 아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있어요. 그래서 납부불성실의 성격만 붙입니다. 근데 이게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납부불성실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납부지연으로 이제 통합을 하니까 이 원천징수 쪽도 납부지연 가산세로 용어를 바꾸겠대요. 올부터는. 뭐 세율이 바뀌건 하진 않아요. 가산세율이 바뀌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거 지급할 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를 안 하게 되면 무슨 부분? 아, 너는 원천징수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납부에 대한 우리 무엇을 지연가산세를 무엇하겠다, 징수하겠다 이게 나와져요. 그래서 회사는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요 얘기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리 소득자한테 무엇하며 소득을 지급하며 무엇해라. 아예 원천징수를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가 무엇해요? 때가 되면 신고 납부를 하겠죠. 누구한테? 과세당국한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했었던 사람은 아니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한테 소득을 줄 때 원천징수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 원천징수 안 되는 소득 하나 있었잖아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 원천징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부터 퇴직까지는 원천징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의 분류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하시고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소득자한테 원천징수 했으니까 여러분 뭘 줘야 돼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 주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주게 되면 여러분 소득자인데 안 주더라도 그럼 달라고 요구하세요.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무서한테 신고 납부하라는 거죠. 그 신고는 우리가 무슨 부분? 아, 우리는 매월 신고할게요. 라고 하는 신고자가 있고 아,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할게요. 라고 하는 누가 있더라? 반기 신고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고 그러면 원천징수한 날을 기준으로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하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해라. 근데 반기면 1년에 몇 번 한다? 2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날짜가 6개월씩 가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언제까지 신고하시고 다음 연도 2년 1월 10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세를 징수했으니까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류는 무슨 서류이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에 소득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지방소득세는 보여지는 서류가 아니에요. 소득세만 보여지는 서류.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인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무자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를 무엇하시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징수하시고 국가한테 무엇해야 된다? 아유 납부하셔야 된다. 안 하면 넌 가산세 내야 돼. 이렇게 된다고 했죠. 소득자가 내지 않아 여러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와 관련된 납부지연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럼 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아유 거주자도 들어올 수 있고 비거주자도 들어올 수 있고 내국 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외국 법인 중에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면 당신들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들 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이러면 개인 사업자는 어떡하실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요새 개인 사업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하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가지고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소득세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개인한테 줄 때는 소득세를 떼는 거죠. 근데 소득을 가져가는 상대방이 누구이면 법인이면 법인세를 떼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세고 법인세가 발생이 되면서 농어촌 특별세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같이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같이 나와지는 부분. 근데 일반적인 소득세에서는 농특세를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종류라고 해서 나눈 부분. 이거는 앞에서 수업했죠, 여러분. 우리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무엇된다? 종결됩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우리 종합과세된,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소득 8가지 중에 무슨 부분? 분리과세로 끝나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예납적 원천징수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합니다. 그래서 납세부가 종결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고요. 근데 그 소득을 받은 자, 지급받는 자, 이들을 소득자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소득자가 추후에 무엇해야 된다? 일종의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무엇하여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라. 그럼 합산해서 소득세 납부를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겠죠, 여러분. 이게 뭔 거예요? 다음 연도 2년에 우리 몇 월에요? 5월 말까지 무슨 신고를 한다? 우리는 종합 소득 신고를 한다. 그래서 이 종소세 신고한다는 부분이 이 얘기인 거예요. 다만 여기 이제 단서를 붙일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다만 뭘 단서를 붙일 거냐면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 연말정산 소득만 있더라. 또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소득만 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확정신고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근데 기본적인 단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납적 원천징수에 의해서 미리 냈던 원천징수 세액이 있겠죠. 그건 무엇으로? 우리 미리 낸 세금이다라고 해서 기납부세액으로 무엇 하셔라? 공제받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원천징수 세율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시험 목적상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앞에서 일부분은 봤고요. 한 번 더 총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자 소득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자 소득에 대한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세율은 몇 퍼센트가 원천징수 세율이다? 14%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자나 배당은 14%를 징수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 그런데 우리 비실명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죠? 실명 거래 안 했다. 그래서 비실명에 해당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몇 퍼센트이다? 42% 내지는 90%이다. 90%는 어디에서 우리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은 건. 그래서 제가 은행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 90%까지 징수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자 소득 중에 영업이 아닌 부분에서 생긴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그걸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도 아니고 대부업자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5%에 대한 징수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장기채권 이자 소득은 현재는 14%예요, 여러분. 근데 2018년 이전에 발생된 건 얼마이다? 30%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교재 부분에 30이라고 써드렸는데 여러분 요거로 바꿔주세요. 14%이고 2018년 이전분만 3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너가 갖고 있었던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금 정리하는 거니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전에 금융상품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부분들은 30%이지만 현재는 14%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바꿔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교재가 제가 30으로 써드린 거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몇 프로이다? 25%예요, 여러분. 출자 공동사업자란 표현은 어디서 나올 수 있죠? 우리 개인 사업자들. 그렇죠. 개인 사업자인데 무슨 부분? 동업한다라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한 사람은 아예 회사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한 사람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소득은 이익 난 걸 나눠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배당소득 금액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그들을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25%의 원천징수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꼭 외워라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왜냐면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누구만 꼭 나온다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몇 퍼센트이다? 3%이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소득이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소득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특정에 대한 특정 인적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특정 인적 용역은 3%입니다. 근데 이 특정 인적 용역이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들어가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득이에요. 네, 이게 면세 쪽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인적 용역이.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특정 인적 용역은 3%이고 근데 그 인적 용역 중에 누구는 따로 빼라? 봉사료. 그래서 봉사료 수익 금액은 얼마?
5%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5% 징수는 봉사료가 매출 금액, 그러니까 공급가액이겠죠.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5% 징수를 합니다. 자, 근로소득은 상용직이다라고 하면 기본세율. 그래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실 때 국세청이 간이세액표를 우리한테 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를 주면 그거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용직은 몇 %이다? 무조건 6%예요, 여러분. 무조건 6%. 다만 이 6%를 징수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근로소득공제 얼마를 일당에서 1급에서 빼주고 있다. 15만 원 공제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까지 좀 갖고 가셨으면 해서 기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연금소득. 연금은요, 시험에서 출제 많이 안 해요. 네,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랬다가 또 나오면 안 되겠지만, 잘 안 나와요. 실제 문제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연금소득 같은 경우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소득은 좀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자,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뭐 공적연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적연금에 속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공적연금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이 기본세율은 연금소득과 관련된 간이세액 조견표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국세청이 공시해 주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급할 때마다 지금 공적연금 단체들이 징수를 하겠죠. 그리고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적연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비교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시면 무슨 세율로? 낮은 세율로 적용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 같은 경우에 사적연금은 우리 연령에 따라서 세율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차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70세 미만은 5%이지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그리고 종신에 대한 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금 같은 경우는 4%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져 있는 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건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원천 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랑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볼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 기타 소득은 이 자리 왜 노란색 해드리냐면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다 보면 20%, 30% 지문에 막 계속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래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20%가 맞지만 그 20% 부분이 아닌 게 있더라. 무슨 부분? 이런 우리 연금이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 내가 연금이다라고 불렀는데 그게 뒤에 가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퇴직금처럼 정리가 돼서 퇴직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연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넘어가는 것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금 외로 수령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몇 프로이다? 15%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5%짜리가 있고 근데 일반적인 기타는 20%가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복권 등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우리는 복권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복권 등에서 우리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얼마까지는 우리 3억 원까지는 몇 프로이다? 20%. 근데 3억을 무엇하면 초과하게 되면 30%. 그래서 요 말장난 많이 치거든요. 차등에 대한 관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자,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세율은 얘는 조금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퇴직소득은 실질적으로 합산의 관점,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의 합산의 관점이 안 생기면 5월에 별도의 확정을 하지는 않아요. 퇴직도 확정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 않으면 퇴직은 그냥 원천징수마다 모든 게 끝나진다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몇 프로? 6%부터 우리 현재 7단계죠, 여러분. 그러면 42%의 구간에서 해당되는 걸로 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퇴직은 지금 결집효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은 퇴직금이 8천이다 라고 하면 8천에 대한 세율표로 가는 게 아니고요. 8천을 놓고 우리 8로 나눠서 연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환산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율표를 만나서 세금을 계산하고요. 그걸 다시 곱하기 8을 해서 8년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거를 연분연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분연승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로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치 소득으로 봐서 세금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아져요. 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분연승이라는 부분, 그렇게 등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원천 징수 신고납부에 대한 부분, 요거 볼게요. 자,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아까 큰 그림에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의 정리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래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셔서 무엇하셔라? 제출하시고 납부서를 뽑아서 무엇하신다? 납부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신고 납부는 기일이 똑같습니다. 기한 자체가. 자, 그래서 원칙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걸 매월 납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엇할 수 있다? 아, 반기 납부자가 있더라.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 인원이 몇 인이야? 20인 이야. 그리고 상시 고용 인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1년 동안의 평균 인원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우리 몇 월까지? 12월까지 인원수를 모두 다 더해 주시고 얘를 다시 12로 나눠 주시게 되면 우리 월 평균의 인원이 나오겠죠. 그게 상시 고용 인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인원이 20인 이하라고 하면 당신은 무슨 신고여서 매월 신고자였다가 누구로? 반기 신고자로 무엇할 수 있다? 아니, 변경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하인 사업장은 우리 본인이 신청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반기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무엇 하셔라. 서류를 내셔라.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반기에 대한 부분에서 조심하실 건 누구는 절대로 반기 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요건이 충족이어도 금융과 보험업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여러분 금융과 보험업은 간이과세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기도 이들은 안 돼요. 그래서 매월 신고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반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귀속의 기준이 아니 여러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이잖아요. 그럼 징수라는 건 귀속이 아니라 무엇이다? 지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급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몇 월 달 급여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귀속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귀속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지급월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급 기준이라고 해요. 이게 업무상에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4대 보험은 지급 기준이 아니에요. 4대 보험 무조건 귀속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 급여 관련된 4대 보험이다. 근데 4월달 급여가 안 나갔어도 무조건 5월달에 4대 보험 다 내셔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4월달 급여를 내가 5월에 준다? 그러면 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는 언제이다? 5월 10일이 아니라 6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급 기준으로 우리는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예외 부분에 가서 봤을 때 반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내가 지금 귀속이라는 걸 잠깐 쓸게요. 그래서 귀속이라는 걸 쓰고 지급이라는 걸 써볼게요. 그럼 지금 귀속은 지금 현재 제가 1월 달이고요. 1월. 그리고 지급은 1월에 하였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회사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할까요? 아, 귀속의 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이런 형태이면 1월부터 몇 월까지이고 6월까지이겠죠.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급의 기간도 몇 월 거를 지금 집계를 해야 될까요? 지급 기간도 1월부터 몇 월이 된다. 우리 6월에 대한 걸 우리 집계해서 우리 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1월 달에 급여를 귀속을 지급을 2월에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귀속의 기간이 지금 넣을 때 지금 지급에 대한 거로 신고 납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급은 변화가 없어요. 1월부터 6월에 대한 부분. 근데 여러분 1월에 준 급여는 당해 연도게 아니라 직전 연도 거겠죠. 그러면 집계를 할 때 뭐가 되냐면 12월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12월은 지금 몇 년도께 될 것이다. 우리는 2020년도 12월부터 몇 년도? 2021년도 몇 월?
5월 달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무엇하였다? 우리 2020년도 1월과 6월에 신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다행히도 우리 시험은 반기로는 실기를 낸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한 번도. 근데 매월은 냈어요. 근데 매월은 이 두 가지 형태 다 출제했다고 앞에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못 갖고 가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다 엉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귀속 기준이 아니라 지급 기준을 무엇한다? 우리는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조금 전에 했었던 게 원천징수 쪽이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 부분 중에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라. 근데 그 확정신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연말정산을 하고도 뒤에 가서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연말정산만으로도 확정신고를 한 거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조금 나뉘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한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우리 앞에서 이제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그 사업소득자 중에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이 세 사람들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냐면 저희가 왜 간편장부가 있고 복식이 있고 그리고 성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막 빠르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업에 따라 다른데 7,500, 1억 5천 그리고 3억이다. 그 기준 가지고 간편, 복식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1번에 있는 사람들은 7,500만 원 기준 금액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간편정부 대상자다라고는 사업소득자 중에 우리는 보험 모집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방문 판매하는 분들도 제가 방문 판매는 누구 말씀드렸었냐면 학습지 교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표적인 방문 판매이다. 뭐 우리는 대부분 방문 판매 얘기하면 화장품 뭐 이런 쪽 많이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음료 배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편 장부 대상자라는 용어를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 7,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7,50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 들어올 수 있고 공적연금 소득이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요 세 개의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라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천징수한 부분들은 1년치에 대한 가져갔던 돈에 대해서 무엇하시라. 확정된 세금을 결정해라. 그래서 요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세금이 결정세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결정세액은 지금 1월부터 12월 달까지 관련된 소득을 모두 다 합산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네가 내야 되는 세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세액을 확정짓는 행위이다. 그래서 많이 냈던 게 있으면 무엇 하시고 돌려받을 거고요. 그리고 덜 낸 게 있으면 더 내셔야 돼요. 그런 행위들을 말하죠.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이런 정의를 써놓고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라는 건 잘 묻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써놓고 묻는 시험이 ERP 시험이에요. ERP는 그런 걸 묻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나온 용어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묻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ERP 빼고는 다른 시험에서는 그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시기들은 업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는 그래 너네 이번에 다 틀리게 하고 싶어 이러면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잘 안 건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에 계속근무자였을 때, 중도 퇴사자였을 때, 반기별 납부자였을 때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신다라면 자, 계속근무자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연말정산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이번에 해야 돼요라고 하면 계속근무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계속근무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확정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바꿀 수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원칙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죠. 다만 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은 12월 31일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예외적으로 2명. 그쵸? 우리 사망한 사람.
또는 해외로 무엇하는 것. 제가 이민처럼 생각하세요라고 해서 비거주자 되는 분들. 그러면 여기 뒤에 날짜가 달라질 수 있죠. 사망은 사망일이시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출국일 전일까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그들을 빼고는 다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근무자는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얘기하는 12월 31일 현재 무엇하고 있다? 현재 나 근무 중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근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 중인 계속 근무자는 우리 다음 연도 몇 월에 2월 달 급여를 줄 때 반드시 무엇하셔라? 연말정산이라는 걸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말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제? 다음해 3월 10일. 결론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얘기겠죠. 내가 지금 2020년도 연말정산을 하겠다. 라고 하면 다음에는 언제가 돼요? 2021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2월 달 급여 줄 때 연말정산 꼭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해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걸 가져가는 거니까 2021년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 주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걸 어디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면 연말정산 입력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기록해서 신고하라는 거고요. 자,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중도퇴사자라고 해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 그러면 이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 이전에 그만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 사람 12월 31일 이전에 무엇한 사람? 그만둔 사람. 그러니까 요 앞에 퇴사일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지막 퇴직한 달이 있죠. 그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그러면 지금 제가 퇴사일이 지금 현재 5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5월 달 급여 주는 게 있겠죠. 회사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5월에 퇴사를 했고 이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지금 현재 6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급하는 달에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라고 했으니까 6월 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주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끝내야 되잖아요. 이거 10일이겠죠. 동그라미 두 개가 됐어요. 자, 이때까지 끝내야 되겠죠. 그 패턴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퇴직한 달에 급여를 줄 때 꼭 해주셔라.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면 자, 요거는 연말이라는 거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중도퇴사라고 해서 기재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부분에 그 자리가 수록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달 10일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는 부분. 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출제를 안 해요. 그런데 2020년도 기준으로는 중도퇴사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 시험의 템포는 시험이 6회로 바뀌면서 2월 달에 보는 시험까지는 전년도의 순환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라는 소위 말해서 금년도 1년을 놓고 봤을 때 2회차 순부터 다음 연도 1회차 순까지는 하나예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월 달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면 중도퇴사자 부분도 한번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왔던 부분. 근데 아주 재밌는 건 중도 퇴사자가 있으면 여러분 중도에 입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중도 입사자는 두 번이나 냈어요. 이게 좀 특이하긴 하죠. 원래 이제 입사자를 그렇게 자주 내진 않는데 중도 입사자는 또 먼저 벌써 출제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란 부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반기별 납부자라고 해서 요거는 왜 따로 드렸냐면 자, 지금 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하신다라면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연말정산 언제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기별 납부자 같은 경우는 언제 다음에 2월 달에 급여를 주지 않겠느냐. 그때 무엇 하시라. 아, 연말정산은 해라. 다만 이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는 매월 근무자처럼 그러니까 매월 신고자처럼 하지 말고 언제 우리는 7월 10일에 한 번에 하셔라. 그런데 조심할 건 무엇이다? 아, 우린 지금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결정이 됐어요. 라고 해서 결정 세액이 지금 50만 원이 나왔고 그런데 제가 1월부터 12월 달까지 냈던 세금 그들을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인 기납부세액이 정리를 해보니까 75만 원이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마이너스 25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이면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급을 지금 7월 달에 그냥 같이 정리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이 나왔지만 우리는 1월 달 급여 줄 때 세금도 떼야 되고 2월 달 급여도 세금 떼야 되고 3월도 세금 떼야 되니까 내야 되는 세금하고 정리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는 앞으로 내야 되는 세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나 이거 돌려받을래. 돌려받아서 누구한테 종업원들 월급 줄 때 같이 줘 버리고 끝낼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종업원한테 주려면 국가한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환급 신청하실 땐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전부 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누군가는 납부이고 누군가는 환급인 거 다 정리하는 것도 회사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시험에 없어요. 네. 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 업무는 그것도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해서 종업원한테 주고도 하시는 회사들은 7월 10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매월에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무엇하셔야 된다.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로 표시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환급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미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 환급 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조금 조심하실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자, 중간 예납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할 때요. 혹시 법인세 중간 예납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쵸. 안 들어봤을까요? 제가 봤을 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금에 대한 부분을 회계 연도 또는 과세 기간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기간에 맞춰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사업을 한 게 있었다. 그러면 사업을 했으니까 벌어들인 뭐가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면 이 소득이 법인이 지금 하는 소득이다라고 하면 법인 소득이어서 법인세를 내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이 개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거는 소득세 기본 개념 때 잠깐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내려면 너무 세부담이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세부담이 너무 크더라.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을 놓고 우리가 결산일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 회계기간 종료일이라는 게 있겠죠. 또는 재무상태표 일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할 것이고 소득세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여러분. 무조건 이 날짜가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겠죠. 그래서 5월 말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면 세부담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의 절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는 똑같이 갈게요. 회계기간도 과세기간 똑같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절반인 거죠. 그럼 요 절반에 대한 세금을 무엇하자. 아이 미리 내게끔 해주자. 그게 중간예납인 거죠. 다만 요게 또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 거죠. 법인은 지금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다 라고 했을 때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예요. 2개월 이내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짜가 10월 30일인 회사가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자꾸 법인 결산한다, 법인세 신고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8월 달이 되면 야, 법인 중간연합 신고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그렇게 안 가요, 여러분. 개인은 1월부터 6월 30일에 용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법에서 아예 정해줬어요. 언제? 11월에 하면 돼. 이렇게 아예 정해줬어요. 11월 말까지. 아까 제가 얘 5월 말이라고 아예 정해줬다고 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중간예납은 무슨 소득자만 등장한다? 사업소득자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중간예납제도 없어요. 네, 이자나 배당도 중간연합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사람으로 자꾸 강조를 시켜드리는 거고 법인까지 같이 개입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연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자? 사업소득자. 일단은 머릿속에 요거부터 갖고 가셔야 돼요. 사업소득자.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은 해요. 그런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사업소득자만 이게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중간 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될 세액을 무엇해서
우리 결정해서 여러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나한테 돈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들한테 뭘 받아서 우리 고지서를 받겠죠. 납부서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납부서는 내가 납부서를 뽑는 거니까 국가가 주는 건 고지서. 그래서 고지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고지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 할 것이다. 납부를 할 것이다. 그럼 고지서는 여러분 대부분 언제까지 오냐면 11월 1일부터요. 11월 15일까지 대부분 우리 우편으로 와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납부한다? 11월 16일부터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무엇한다?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어쨌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 예납은 뭐가 가능하다? 분납이 가능해요, 여러분. 분납. 자, 분납이란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기준 금액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 금액에 해당이 되면 무엇할 수 있다? 나눠낼 수 있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분납은 없어요. 시중에 부가세 분납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 분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분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세금을 낼 때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저한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가한테 이거 지금 내는 거를 조금 쪼개서 납부 유예를 좀 하면 안 될까요?"라는 걸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가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분납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조금 늦게 받아준 것도 있고 그리고 나눠내는 것도 허용했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납 얘기를 하시는데 분납이 원칙적으로 없다. 그래서 분납은 소득세와 법인세만 분납을 해요, 여러분. 분납. 그래서 그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분납 제도는 정상적인 신고분, 정기 신고분에도 분납이 있고 우리 무엇도 중간 예납에도 분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대한 예납 얘기할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법인은 여러분 신고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지금 현재 신고 의무가 아니라 뭐가 원칙이다? 고지납부가 원칙이에요. 이거 완전히 중요한 거예요. 신고 의무는 본인이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진신고 안 하시면 그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불성실 뭐 이런 가산세가 다 붙겠죠. 근데 고지납부는 내가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납부를 안 했을 때만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자, 대상자를 들어가서 봤더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간 예납 대상자에서 빼주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사업소득자만 합니다라고 아예 단서 짚고 들어왔죠. 네, 그래서 사업소득 중에 무엇하는 소득만 있더라. 우리 수시부가만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래서 소득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세금 낼 수 있는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만 있다, 그런 것만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1월 1일 시점을 놓고 봤더니 이 사람은 지금 사업소득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소득자가 되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 속기라든지 타자 뭐 이런 사무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더라. 그러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납세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납세조합을 통해서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내면 사실상 뒤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세금 혜택을 보는데요. 이 납세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수산물 시장 쪽에 가면 납세조합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납세조합을 통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처럼 미리 낼 수 있어요. 그럼 뒤에 내야 되는 세금에서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로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면 안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납세조합이 중간 예납기간 중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해서 납부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면 그런 경우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 음료 배달과 관련된 부분. 근데 이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와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하겠다.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전 연도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했었더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신고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중간예납에 대한 절차라는 부분,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있겠죠. 네, 그들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 15일까지 무엇할 것이다. 고지서를 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고지서 받아서 무엇하자? 납부를 하셔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연납세액은 고지서 금액이 얼마가 기재되냐 그 얘기인 건데요. 그 금액은 우리 중간연납 기준액이 있어요.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간연납 기준액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전년도, 그럼 여러분 2020년도에 중간연납한다. 그럼 19년도 소득신고를 했겠죠? 2020년도 5월에. 그러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에 끝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납부 금액이 결정이 됐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금액에 얼마에 대한 부분으로 가시면 된다. 2분의 1의 금액이에요. 네, 2분의 1의 금액. 그리고 거기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빼면 중간예납세액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에 미달하면 우리 30만 원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이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소액부징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이런 개인 사업자도 무엇했어요? 우리 중간예납이라고 하지 않고 고지납부하는 게 있었죠. 그죠? 예정신고 기간에. 근데 그 금액도 얼마에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안 한다고 했었죠.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자, 중간예납 추계액의 신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추계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림짐작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어림짐작하여.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만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추계액의 신고를 하겠다. 그럼 이들은 고지납부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고를 직접 하겠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예납에 대한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 지금 중간예납 기준액의 몇 퍼센트에 미달하더라. 30%에 미달하더라. 아,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가 중간예납 기준액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의 절반이다 그러면 소에서 100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아, 나는 그 부분에 200만 원에 30%에 미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지금 2분의 1의 금액이 100이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 거거든요. 60만 원 아래쪽이란 얘기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무엇 하겠다. 아우, 나 그냥 신고할게. 이런 얘기신 거예요. 네, 신고할게. 그래서 미달하는 경우. 근데 여러분 임의 규정이에요. 이건 선택인 거란 얘기죠. 고지로 그냥 내도 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무엇해도 신고해도 추계 신고를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강제 규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사업소득자가 매일 이익이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낸 세금이 있어야 여러분 절반을 잘라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소득세, 2019년도 소득세를 5월에 신고를 했겠죠, 여러분. 그 5월은 다음 연도니까 2020년도에. 그런데 5월에 신고를 했을 때요. 납부 금액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무엇이 발생했다? 결손이요. 결손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손이 발생하면 낼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절반을 잘라서 내라는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무엇 할 수밖에 없다. 아유, 네가 신고해야지. 네가 전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했었잖아. 그런데 네가 소득이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보다 쓴 돈보다 작아서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거에 대한 것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부분이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간예납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우리 추계 신고를 하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빼라.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는 상관없으니 빼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빼주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신고제이지만 우리 절차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은 고지서를 주는 건 세무서 갈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무엇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만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신고하고 납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계속 결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이 있고 선택 규정이 있다라는 거. 강제는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선택은 본인이 이제 고지서를 할 건지 신고를 할 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임의 규정은 선택. 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자, 요 부분은
안 냈으면 하는데 소득세법 규정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내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걸 자꾸 내고 싶어 하는 출제자들이 자꾸 등장이 돼서 저희 책에도 수록을 해 드렸는데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였죠? 과세사업자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사업자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들은 무슨 신고를 한다? 아유, 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법인은 1년에 예정도 의무이기 때문에 4번, 개인은 1년에 몇 번? 2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처럼 이런 신고를 기준에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뭘 시키냐면 아, 네가 면세사업자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면세사업자는 내가 모든 사업이 100% 면세이셔야 돼요. 겸용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100% 면세. 그러면 100% 면세인 사람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안 하겠지만 우리 다음 연도라고 하는 익년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무슨 신고를 해라.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거. 근데 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들어온 게 여러분 면세 사업 현황 신고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우린 면세로 벌어들인 수익 금액을 무엇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돼요. 면세 수익 금액 신고를 해라.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 이 면세 수익 금액 신고는 법인과 개인 다 하느냐? 아니요. 이거는 또 개인만 해요. 그럼 법인은요? 법인은 2월 10일까지 우리 매출처별 계산사개표 뭐 이런 거는 내셔야 돼요. 그거는 내지만 이 지금 개인처럼 이런 신고를 하지는 않아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금 다른 부분 그래서 개인 사업자.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거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은 과세이든 면세든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는 5월에 무슨 신고해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2월 10일 날 면세와 관련된 수익금액 신고를 했을 때 500이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5월에 확정 신고할 때도 우리 수익 금액은 얼마이어야 될까요? 500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는데 금액이 같지 않더라? 그럼 일단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아무렇게나 신고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 이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병원이 제일 어려워요. 병원이. 네, 병원이 제일 어렵고요. 다른 데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기 전에 개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수익 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 그게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셔라. 그리고 그 현황 신고하실 때 그 현황 신고서예요. 사업자의 인적 사항도 기재가 되고요. 업종별 수익 금액 당연히 기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요 수익 금액이 면세 수익 금액이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시설 현황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고가예요. 그런 부분의 현황도 좀 파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약품을 또 파악하는 것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수익 금액에 대해서 결제 수단이 있겠죠. 내가 계산서를 발급해서 매출이 생겼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인지 현금 영수증 매출인지 아니면 순수한 현금 매출인지 우리 뭐 지금 국가가 얘기하는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제 수단별에 대한 내용도 무엇하셔야 된다. 기록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계산서를 받은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매입처별 계산사학계표가 있겠죠. 아, 저희 세금 계산서도 받은 게 있는데요. 그럼 세금 계산사학계표가 있겠죠. 근데 매입처별이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내용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사업자가 이상하다. 면세인데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잘못됐다고 가산세가 나오고 계산서 합계표가 잘못됐다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대요. 라고 하시는데 가능한 거예요. 이때 내셨어야 되는 거죠. 이때 안 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가산세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가산세는 다 언제 모두 다 정리가 된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가산세 다 기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산세가 없는 줄 알고 안 넣었다? 국세청이 알아서 우리한테 추징 들어오는 것처럼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빠뜨릴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2020년도 기준으로 조금 간소화된 게 있어요. 기존에 요거 말고도 또 들어간 서류가 있었는데 몇 가지 좀 빼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소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가 바쁜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몰려 있죠.
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자, 이 지급명세 제출 의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 소득을 지급하면서 우리는 소득세를 무엇하였다? 원천징수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소득자들한테 뭘 줘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면 지금 이 원천징수 영수증 앞에 누가 붙을 것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붙어서 요거를 근로자한테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똑같은 양식인데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가 A씨한테 얼마 줬고 A씨한테 적용한 비과세가 뭐 얼마이고 그리고 내가 연말정산했던 인적공제는 어떻고 물적공제는 어떻고 이런 걸 다 기재를 해서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수록되어 있는 게 근로자한테 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지만 요거를 국세청에 내면 뭐라고 부른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고 해요. 내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 같은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식을 열면 전 뒤로 체크박스 만들게요.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어요, 사실 앞에. 그래서 근로자한테 주는 거로 여러분 소득자한테 주는 거로 여러분 체크해서 인쇄하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체크박스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아, 이거 세무서 제출용이에요 라는 거로 체크하시면 요 자리는 지워지겠죠? 네, 이 자리는 공란이 되고 요 자리가 체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는 근로자한테 줄 때는 이 자리 체크가 되고 세무서에 낼 때는 이 자리가 체크가 된다고 했어요. 회사는 너무 이거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회사가 보관용으로 뽑았다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가 같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요 서류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급명세서라는 건 누구한테 얼마를 주어서 얼마의 세금 계산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서류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반드시 제출해야 된 의무가 있더라. 그러면 원칙은 언제 하셔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매월 신고자가 있고 그렇죠. 원천징수 신고할 때. 그리고 반기 신고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월 신고자는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대부분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반기 신고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에 대한 걸 연말정산 자료를 언제 반영해서 7월 10일에 신고하는 거에 반영해서 신고해도 된다라고 했더니 지급명세서도 그때 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매월 신고자이든 반기 신고자이든 이 제출에 대한 기한은 다 같아요.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기한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간다. 그래서 원칙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근로소득과 그리고 퇴직소득과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내도 된다? 3월 10일. 그럼 여러분 여기 안 들어온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 원칙에 들어가야 된 게 뭘까요? 회사가 비영업대금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럼 원천징수 했겠죠? 25%로. 그럼 이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자, 우리 회사는 지금 배당을 지급한 게 있었다. 그럼 배당 소득과 관련돼서 원천징수 했을 것이고 배당 소득 지금 명세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3월 달에 들어가는 거에 뭐가 빠졌어요? 기타 소득도 없어요. 그러면 이자나 배당이나 기타는 언제? 2월 말일까지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나 퇴직이나 사업은 3월 10일까지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늦게 내시면 여러분 이거 가산세가 있어요. 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 잘 하셔서 내셔라 라는 부분. 자, 일용근로소득. 이거는 또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개정세법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바뀝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재작년에 바꿨다가 작년에 또 개정했다가 올해 또 개정을 하겠대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용직 근로자들이 아닌 자들이겠죠.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 내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놓고 생각하면 가장 쉽냐면 이런 건설업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는 이번 한 달에만 일용직 근로자가 300명이다. 이번 한 달만. 근데 여러분 이거를 1년치를 하면 정말 많은 인원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리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3개월에 한 번씩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기니까 여러분 무슨 부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표현을 쓰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개월씩 자르란 얘기죠. 그래서 1, 4분기는 1월부터 3월 달에 지급한 내용. 그리고 2, 4분기는 4월부터 6월, 3분기는 7월부터 9월, 마지막 4분기는 10월부터 12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언제 우리는 지금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이니까 우리 끝나는 달이 여러분 3월,
6월, 9월, 12월이잖아요. 그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그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다음 연도 1월 31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혹시 시중에 이 부분을 제가 본 거는 2월 달로 본 게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그럼 그건 구법이에요. 구법. 옛날 법. 그거 물어보신 분이 또 있어서 그 옛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만 요거 쓰시고 시험 보고 나면 개정사법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업하거나 휴업한 회사. 자, 폐업이나 휴업한 회사는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입니다. 이것도 개정되지 않은 수험서가 지금 돌아다니나 봐요. 다음 달 말일. 이건 바뀐 지가 좀 됐는데 그래서 다음 달 말일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다음 달 말일이면요. 제가 폐업을 4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4월에 다음 달이잖아요. 그럼 5월, 6월인 거죠. 그러면 4월에 폐업을 하면 나는 6월 30일까지 무엇하셔라.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달 말이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급 명세서 제출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제출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미제출도 있지만 금액이 잘못되면 뭐도 되어 있을까요? 과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급액의 얼마. 그럼 지급액이기 때문에 세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 근로소득자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우리 근로자는 지금 현재 100명이 있고 그들의 근로소득으로 지금 지급돼서 나가는 지급 명세서의 금액이 20억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100명에 대한 게 그러면 여러분 지급액이 20억인 거잖아요. 그럼 20억 곱하기 몇 프로? 1%라고요. 세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산세가 나오면 상당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실 것.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 다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나가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고 제출을 하시면 우리 몇 프로 감면해준다? 50% 감면해준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실 것. 실수 많아요, 여러분.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거 지급명세서 제출한 거 확인하거든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왜냐면 다른 내용 볼 게 있어서. 근데 그때 가서 제출이 안 된 게 확인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3개월 이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내도 되는 가산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소액부 징수입니다. 여러분, 소액부 징수는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무엇하지 않는다?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또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법상 소액부 징수에 가서 봤더니 자, 원천 징수하는 시점에는 원천 징수 세액이 얼마에 미만이면 얼마에 미달하면 1,000원 미만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무엇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소액부 징수는 징수하지 않음이에요. 네, 그래서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원천 징수할 때 이자 소득이요. 이자 소득은 원천 징수, 소액부 징수가 없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통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많으신 분은 이자가 많이 붙었겠지만 근데 나는 자유롭게 입출금만 하는 통장이다.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는 붙는단 말이에요. 잔고가 있었다라면. 근데 그거 보시면 지금 1,000원 미만인데도 세금 뗀 게 있어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데도 540원을 뗐네? 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네. 왜냐면 이자 소득은 무엇하지 않는다? 소액부 징수를 적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자, 납세조합에 대한 것도 우리 미리 내는 세금 아까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중간 내납도 안 할 수 있고 그 뒤에 가면 감면받는 조항도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 그럼 그렇게 납세조합에 징수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도 1,000원 미만이면 우리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중간 예납제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고지납부가 원칙. 자, 근데 그 고지납부 세액이 얼마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간 예납에 우리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그걸 소액부 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30만 원은 다 똑같아요. 부가가치세 쪽도 30만 원이었죠. 소득세도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확정신고 납부라는 부분. 자, 확정신고와 납부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은 자, 지금 이제 지급명세 제출도 하고 소액부징수는 이런 게 있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아니, 마무리하는 신고를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확정신고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거를 확정 신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에 그러면 우리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그리고 분류과세라고 해서 따로따로 보는 퇴직도 있고 양도도 있죠. 그럼 이들은 무엇 해야 된다? 우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본인의 관할지 세무서에 무엇 하셔라 확정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이 표현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퇴직이나 양도는 사전 신고가 있고요. 확정에 대한 의미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다시 들어가진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확정 신고할 때 조심하실 부분은 뭐냐면 과세 표준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실적이란 얘기거든요. 실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실적인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하느냐? 아니, 해야죠. 네,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실적,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우리 결손, 결손이란 얘기는 우리 회계상으로 본다면 수익에서 누구를 뺐더니 비용을 뺐더니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 아유, 우리 음수예요. 그럼 손해 난 거잖아요. 자, 그 부분들. 그래도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신고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들 중에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자, 성실사업자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우리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엇할 수 있다? 확정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떼고 6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그냥 원래 신고하는 날짜가 5월 1일부터였잖아요. 한 달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가 무엇했다라면 사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망하신 분들은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뒤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거주자 사망한 사망자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시라고 했었죠. 그 얘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하시면 된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거주자 출국. 이러면 이 사람은 무엇한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나는 외국으로 나갔어?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되시면 우리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을 언제까지 신고하시라? 출국일의 전날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 출국일까지에 대한 내용을 전날까지 신고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들이고요.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런 건 또 다시 한번 본 거죠. 새로운 것도 있으시지만. 자, 그리고 이제 확정신고 예외.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실기 쪽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실기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기 쪽에 있는 것만 자꾸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확정신고 예외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다음 연도 5월에 우리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근로소득만 있다. 그럼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 사람은 뭐로 그냥 끝나요, 여러분? 제가 연말정산도 일종의 확정신고입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가 최종적인 확정이지만 그 전에 연말정산이 있었다면 그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소득에 해당되는 근로만 있으니까 연말정산하고 끝내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퇴직소득만 있더라. 그럼 퇴직소득만 있으면 합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 확정신고 안 해요. 근데 이 퇴직소득도 가끔 저희 국세청에서 확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분들 간혹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퇴직소득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여러 곳에서 받은 분들. 근데 이거를 각자 신고한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연분연승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근속연수로 나눠서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을 했는데 이 근속연수가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해서 근속연수 한 번만 빼야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세금을 기존에 내야 됐던 세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세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퇴직소득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없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외가 아닌 이상은 우린 안 한다. 그래서 만자를 붙여준 거고요. 자, 그리고 공적연금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다. 여러분 공적연금만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무엇해요? 연말정산으로 끝낸다고 했었잖아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5월에 확정신고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다. 우리 연말정산할 수 있는 세 사람 그 소득만 있더라. 그럼 당연히 안 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얘기는 위에 있는 1번과 2번. 아, 나는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만 있어요. 근데 이 둘은 합산해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종합과세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근로소득만 있고 퇴직소득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시에 나와요? 라고 하는데 제가 11월에 근로를 하고요. 그만뒀어요. 11월에.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겠죠? 근데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합산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각 신고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번과 3번만 있더라. 자, 2번과 3번도 여러분 우리 합산하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또는 2번과 누구요? 4번만 있더라. 이것도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만 있다라고 하시면 무엇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달라요. 여기 지금 5번에 보면 누가 없냐면 1번하고요. 누가 없어요? 여러분 4번은 지금 붙여드린 거 없어요. 일사는 없죠. 그쵸? 왜냐면 1번은 근로이고요. 4번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돼요. 둘 다 연말정산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그건 달라요. 그래서 일사는 안 붙여드린 거예요. 이들은 지금 무조건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얘기는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소득만 있더라. 아, 나 이자 소득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 배당 소득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 아, 연금이 있는데 우리 그럼 연금 소득 얼마 있었죠, 여러분?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1,200만 원까지 무엇할 수 있다?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소득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됐을까요? 또는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일용직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들도 무엇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도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그러면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이 얘기네요. 자, 그 부분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이 부분 해당되는 사람이고 근데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더라.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라면 그것 또한 그냥 끝나지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분류과세는 원천징수는 하지만 납세 의무 종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이게 사지선다로 출제할 거예요, 여러분. 네, 사지선다로. 그래서 다음 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자 또는 해야 되는 자, 요 찾으라는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부분이 등장하냐면 자진납부와 분납에 대한 부분. 자, 우리 소득세는 분납이 아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자진납부란 얘기는 뭐냐면 아, 네가 직접 신고를 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거주자는 해당 연도라고 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부분에 소득이 있었다라면 우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부분 계산하셔서 무엇하셔라. 아, 네가 직접 신고해야지 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걸 우리가 자진납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그 신고하실 때 우리 산출세기 계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 하셔라. 우리 세액 감면과 공제 부분들 그리고 미리 냈던 세금들 무엇 하시고요. 다 빼시고 정리하셔서 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종합소득 공제와 종합소득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를 하는데 무슨 뭐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넘어가면 제가 아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분납할 수 있다, 나눠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일정 금액이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무엇한다라면 초과한다라고 하면 무엇할 수 있다? 나누어 낼 수 있다. 근데 그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내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제가 5월 31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신고를 하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자, 지금 납부할 세금으로 쓸게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1,500만 원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더 간단한데 1,500만 원. 그럼 여러분 우린 1,000만 원이 초과가 되니까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1번과 2번이 그 얘기거든요. 그럼 1,5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 조건에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월 31일에는 얼마를 내고 1,000만 원을 일단 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2개월 분납이니까 5월에 플러스 2 하면 7월인 거죠. 그죠? 6월, 7월. 그럼 7월 31일인 거예요. 7월 31일에는 나머지 금액 얼마요? 500만 원을 낸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런데 2천만 원 이하는 이렇게 내는 거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된다라고 하면 그냥 50%씩 나눠내시면 돼요. 50%씩.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 근데 이 분납은 누구는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산세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납할 때 그 납부할세 계산하는 부분에서 가산세가 발생했다라면 가산세는 빼고 분납 금액이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제외하고 분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끝난 거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끝나지면 우리는 소득세는 다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단원평가 문제들 반드시 한 번쯤 풀어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거 풀어주시고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같이 다지는 거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전산 실무 쪽으로 넘어갈게요.